은퇴식 날 회사 동료들이 제 등을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웃어주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축하의 말투였지만 그 속엔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허공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넥타이를 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 햇살은 따뜻했는데 제 마음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어요. 회사라는 이름 아래 매일 아침 출근하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후배들을 챙기며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쉬어요? 이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잖아? 아내가 그렇게 말해줬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 괜히 거실에 멍하니 앉아 TV만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당신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요. 집에만 있으니 내가 더 답답해.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느라 바쁘고 딸은 손주 돌본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를 챙겨줄 시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서러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일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저는 집에서 방해물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딸이 물어보더군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뭐 한다고 말할 게 없었어요? 그냥 쉬고 있지 뭐.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딸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제 백수구나? 그 말이 농담인 줄 알면서도 가슴 깊숙이 비수가 꽂히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백수라는 단어로 조롱받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낼 수도 없었어요. 딸 앞에서 괜히 예민하게 굴면 또 아빠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라는 소리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고를 뒤적였어요. 그러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풀썩 일었고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마른 물감통이 들어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이게 아직 있었구나. 그건 젊은 시절의 제 꿈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때 화가를 꿈꿨었습니다. 대학 시절 미술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면서 제 고집을 꺾었고 저는 결국 안정적인 회사원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억지로 꺾어버렸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은퇴 후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는 이 시점에서 그 낡은 물감과 스케치북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손으로 물감통을 만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보게 된 거지? 젊은 날의 설렘과 열정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하얀 도화지를 꺼내 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붓을 쥐는 그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한번 그려보자. 그때 아내가 거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 좀 그려보려고. 아니, 갑자기 그림은 무슨 애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하든 다 무의미하게만 보이는구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는 손살에 치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 순간 정말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평생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건가? 내 삶은? 내 꿈은?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붓이 움직일수록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분노, 억울함, 서러움, 그 모든 게 색깔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림을 그리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며칠 후
손자가 제 방에 들어와 그림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멋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돼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찍어라.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제 존재를 적어도 손자는 인정해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빈 껍데기 같았던 제 삶에 작은 불씨가 켜진 순간이었어요. 손자가 찍어간 사진이 그날 밤 휴대폰 속에서 반짝거렸어요. 화면을 닦듯 손가락으로 쓸어보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 마치 오래된 우물에서 퍼올린 첫 잔의 물 같았어요. 목이 타들어가던 제 가슴을 서서히 적셔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민수가 올린 그 사진 봤어요? 친구들이 댓글로 난리예요. 할아버지 진짜 화가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저는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애가 그냥 장난친 거지 뭐. 그러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빈 화면만 바라봤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안에 오래된 꿈을 건드리면 부서질까봐 겁이 났어요. 그럼에도 붓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작은 등불 하나 켜놓고 조용히 그림을 그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상하게 선이 어제보다 고다졌습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어요.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조용했어요. 젓가락 소리만 또각또각 났습니다. 저는 괜히 미역국 한 숟가락을 오래 씹었어요. 말을 꺼내면 기어코 다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그림 그릴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건조했어요.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어요. 응, 조금만.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아내는 수저를 내려놓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 그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내가 같이 늙어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같이 장도 보고 같이 동네도 걷고 같이 살아야지. 당신 혼자만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같아서 속상해요. 그 말이 제 귓속을 찢고 들어왔어요. 저는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당황했어요. 내가 당신을 버린 건 아니에요? 버리지 않았지요. 근데 내 손을 안 잡고 있어요? 그게 더 서러워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오래 남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손을 놓고 있었구나. 그림을 잡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손을 놓고 있었구나. 미안했어요. 그런데도 붓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 호흡 같았거든요. 숨을 멈출 수 없듯이 이 붓질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동네 화방에 갔어요. 유리문을 열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가게는 물감 냄새와 종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냄새가 저를 한순간에 20살로 데려갔습니다. 계산대 뒤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크릴 물감 몇 개와 중간 크기의 캔버스, 그리고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낡은 나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놀림, 오랫동안 쉬었던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뒤돌아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눈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매일 밤 같이 그림을 그리던 친구였어요.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지호 맞지? 그는 빙긋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지켜봤어요. 붓을 잡는 각도가 그대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가움과 동시에 잊고 싶었던 몇 개의 기억들이 흘러나왔거든요. 젊은 날 우리가 함께 그렸던 밤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서둘러 붓을 덮던 그 사건들까지요. 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 드로잉 강좌를 맡고 있어요. 한번 와봐요. 혼자 그리면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좀.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증을 건넸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증 뒷면에 적힌 문화센터 주소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배움의 자리라니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은퇴한 노인이 무슨 하는 목소리가 귓속에서 속삭였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맞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언제 배울 건데? 두 목소리가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저녁 무렵 손자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인스타에서 좋아요가 100개 넘었어요. 손자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딸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아빠,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커요. 이런 거 제대로 해보면 어때요? 그 말이 좋기도 했지만 딸의 얼굴 한쪽에서 재미있는 아이템이라는 시선이 스쳤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서운했어요.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좋잖아요? 보여주려고 그리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살려고 그려. 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빠가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 이상하게 그 말이 새벽의 성경 구절처럼 가슴에 들어왔어요. 때로는 도움이라는 것이 어색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그날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어요. 고맙다. 그날 밤 저는 더 큰 캠퍼스를 세웠어요. 꾸물거리는 어둠 속에서 색들이 살아났어요. 회색으로 깔고 파란색을 얇게 긁어 올리고 칼날 같은 흰색을 얹었어요.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던 내일이 갑자기 냉수처럼 가슴을 통과했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 심장의 박동을 들었어요. 툭툭. 살아있다는 증거가 칩 위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림 앞에서 저는 제 이름을 아주 작게 불러봤어요.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름을 부르자 비로소 제가 저에게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 그 말이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허둥지둥 손등으로 닦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괜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아내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조용했어요. 우는 거예요? 아니,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아내는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어요. 캠퍼스를 가만히 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색 예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칭찬이라기보다 손을 닿지 않게 내미는 인사 같았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다가서려고 애쓰는 인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내는 잠깐 캠퍼스를 보다가 돌아섰어요. 문을 닫기 직전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일 시장 같이 가요? 뭐 하나 사고 대파도 사고. 내 손 좀 잡고 걸어줘요. 그 부탁이 오래 울렸어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림 앞에 남았는데 이상하게 손이 가벼워졌어요. 살아있다는 것과 함께 같이 산다는 것까지 함께 떠올랐거든요. 다음날 시장에 다녀오는 길 아내와 나란히 걸었어요. 손을 잡으니 심장 소리가 한 박자 느려졌어요. 봄바람이 불었고 대파가 비닐봉지 안에서 툭툭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경쾌했어요. 한참을 걸어 집으로 들어오자 도어벨이 울렸어요. 문 앞에 어제의 그 친구 지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얇은 스케치북과 연필 한 타가 들려 있었어요. 생각은 했어요? 저는 잠깐 아내를 바라봤고 아내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오세요. 결국 저는 문화센터를 찾아갔어요. 강의실 문을 열자 저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지호는 제게 맨 뒤 자리 대신 창가 쪽 자리를 권했어요. 빛이 좋은 자리예요. 연필을 잡는 법, 선을 천천히 푸는 법, 손목이 아니라 어깨로 원을 그리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손이 익숙해질수록 제 어깨에 박혀있던 오래된 돌멩이가 하나씩 빠져나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지호가 제 스케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속도를 잘 다뤄요? 멈춰야 할 때와 밀어붙일 때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말이 칭찬 같아 좋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묘하게 쓸쓸해졌어요. 멈춰야 할 때와 밀어붙여야 할 때를 직장에서 너무 오래 배웠거든요. 그 능력이 그림에서도 작동한다니 기분이 묘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멈추기만 했구나 하고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예전 회사 후배였어요. 선배님, 여기 웬일이세요? 저는 얼떨결에 웃었어요. 그냥 취미. 후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은퇴하시더니 드디어 여유로운 삶을 사시네요. 저희는 아직 지옥입니다.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다는 말에 배가 아릿했어요. 부럽다니 저는 그 말이 칼날처럼 들렸어요. 여유가 아니라 공허라고 고쳐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후배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선배님, 솔직히 이제 그림 그려서 뭐 하시게요? 전시라도 하시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어디선가 분노가 올라왔어요. 뭐 하시게요? 라는 그 한마디에 내 존재가 다시 가벼워졌어요. 흙먼지처럼요. 그날 밤 저는 캠퍼스 위에 진한 선을 내리꽂았어요. 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내 편을 들어줬어요. 괜찮다고? 계속하라고? 며칠이 흘렀어요. 손자가 또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메시지가 왔어요. 동네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학교 앞 작은 갤러리요. 그림 한 점이라도 전시하고 싶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얼떨결에 휴대폰을 받아들었고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전시요? 이게 농담은 아니었어요. 갤러리 인스타그램에 손자가 올린 사진이 공유되었고 그걸 본 큐레이터가 연락을 준 거였어요. 저는 빠르게 숨을 골랐어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 혹시 무슨 사기일 수도 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가보고 싶죠? 저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갤러리를 찾아갔어요. 햇살이 길게 내려앉은 오후였어요. 갤러리 문을 열자 하얀 벽이 우릴 맞았어요. 큐레이터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와 깍듯이 인사했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세요? 화면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제 그림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억눌린 감정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선이 휘지 않고 딱 멈추거든요. 그 멈춤이 용기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번쩍했어요. 누군가 제 안을 보고 말해준 것 같아서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고맙습니다. 큐레이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다음 주에 동네 작가 소규모 기획전을 열어요. 한 점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갤러리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어요.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실례합니다만 노인이 말했어요. 혹시 젊은 시절 홍대 앞 지하 화실에서 밤새 그림 그리던 분이 당신인가요? 심장이 또 한 번 멈췄어요. 그 화실, 그 밤, 그 비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그렇군요. 그때의 눈이 그대로네요. 그 순간 오랫동안 봉인해둔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 젖은 계단, 숨가쁘게 뛰던 발소리, 누군가의 울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노란빛. 그리고 못다 한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했다는 말.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노인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 화실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내 딸이 거기서 그림을 그렸지요. 당신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달라졌어요. 벽에 걸린 모든 그림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큐레이터가 상황을 살피며 서둘러 차를 내오려 했고 아내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노인은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날 이후 내 딸은 갑자기 그림을 그만뒀어요. 당신도 사라졌지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오늘 당신 그림을 보자마자 그 아이가 그리던 선이 떠올랐어요. 아주 닮았더군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질문이 제 귓속에서 폭발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는 순간 내가 쌓아 올린 어제와 오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내의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녀도 느꼈어요. 여기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던 한 조각이 있다는 걸요. 저는 겨우겨우 의자에 앉았어요. 노인은 한 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을 건드렸나 봅니다. 다만 그는 제 그림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이 선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림이 말하게 되어 있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림이 말하게 되어 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손이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캠퍼스 앞에 서자 도저히 붓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내 손이 드러낼까봐, 내 과거를 통째로 꺼내놓을까봐 두려웠어요. 방 안이 갑자기 좁아졌고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아내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어요. 나 당신이 예전에 꿈을 접었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눈. 저는 힘없이 웃었어요. 살려고 그렸어요. 근데 살려면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말해요. 내가 들을 준비를 할게요. 화낼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고요. 그래도 들을게요. 같이 살려면 같이 들어야 하니까. 그 말에 바닥이 흔들렸어요. 겁이 났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노인을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아주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어요. 비에 젖어 굳은 종이, 번진 연필 자국, 한쪽 귀퉁이에 적힌 이름.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썼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잊지 않겠다고,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되뇌었어요. 새벽녘 창밖에서 참새가 울었어요. 얇은 푸른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느릿하게 붓을 들었어요.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아주 얇은 회색을 바르고 멈췄어요. 한 번 더 아주 조심스럽게 파란 선을 놓았어요. 그리고 흰색을 날카롭게 세웠어요. 그 선이 어제보다 덜 떨렸어요. 숨을 고르듯 선이 서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야 첫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은퇴 후의 첫 그림이 아니라 내 삶의 첫 그림을. 그동안 보고서와 숫자와 회의록으로 덧칠해 가렸던 내 얼굴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그리고 있구나. 완성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어요. 끝까지 그려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끝까지 말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요. 아침밥 상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같이 갈까요? 어디로요? 그분 만나러. 혼자 가면 당신 무너질까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요? 식탁 위에 대파가 반짝였어요. 미지근한 미역국에서 김이 올랐어요.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아주 단단한 벽돌 하나가 제 발 밑에 놓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 위에 한 장 한 장 제 이야기를 쌓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문을 나서기 직전 손자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 전시 확정이래요. 아내와 저는 동시에 돌아봤어요. 손자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진짜예요? 제가 묻자 손자는 스마트폰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여기? 확정? 그리고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그림을 보고 싶대요? 가격도 물어봤어요. 그 말에 심장이 세 번째로 내려앉았어요. 저는 허공을 더듬듯 신발을 찾았어요. 가격이라는 단어가 제 등을 세차게 밀어 올렸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림이 물건이 되는 순간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팔게 되는 건 캠퍼스일까 아니면 내 지난 시간일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진실부터 팔아요? 말 못하고 갇혀있던 그 진실을 먼저 내나요? 그림은 그 다음에도 늦지 않아요? 저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갤러리로 가는 길,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그날의 비, 그날의 그림, 그날의 고백. 입술이 마르고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멈추는 법 말고 밀어붙일 때를 알아야 했거든요. 모퉁이를 돌아서 유리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뒤편 벽에는 하얀 캔버스가 걸려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시작만 있는 벽. 저는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밀었어요. 종소리가 울렸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이제 숨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날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있어요. 그게 은퇴 후의 첫 그림을 그리기 직전 제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말들과 그 말이 불러온 모든 일들은 제가 아직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드디어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선 하나, 점 하나마다 저를 데리고 아주 멀리까지 갈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멀리요. 제가 사랑했고 놓쳤고 다시 붙잡으려는 모든 것들이 기다리는 그곳까지요. 문화센터 강의실의 공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노인들이 연필을 들고 어색하게 종이에 선을 긋는 모습은 마치 초등학교 미술 시간 같았어요. 저도 연필을 잡았는데 손이 굳은 나무가지처럼 뻣뻣했어요. 선 하나를 긋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제 선을 흘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선이 참 힘이 있네요. 오래 하신 분 같아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예전에 잠깐 했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잠깐이라는 말. 사실은 평생을 꿈꿨는데 잠깐이라고 줄여버린 제 자신이 서러웠어요. 지호가 제 그림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아직 살아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살아있다니? 나는 그동안 살아있지 않았던 걸까? 순간적으로 지난 수십 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보고서와 회식 자리, 상사의 눈치, 성과 압박,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도 늘 피곤해서 쓰러져 자던 일상. 정말 살아있던 게 맞을까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어요. 거기 가보니 어땠어요? 좋았어? 나를 찾은 것 같았어? 제 대답에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제발 우리도 좀 챙겨줘요. 당신 혼자만 찾지 말고. 그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순간 화가 나려다가 꾹 참았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는 게 왜 가족에게는 서운함으로 들리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아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나 혼자 그림에 빠져 있으면 가족은 어디에 두는 걸까?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작은 과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잊고 싶었거나 가장 그리운 장면을 그려오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 속에는 젊은 날 제가 그린 연필 드로잉이 남아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젖은 머리칼을 늘어뜨린 여자의 얼굴, 흐릿하게 번진 눈동자. 그녀의 이름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어요. 수진. 그녀는 제 대학 시절 함께 붓을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화실에서 밤새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꿈을 속삭이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인사조차 남기지 않고. 저는 그날 이후 그림을 완전히 접었어요. 그녀의 빈자리가 그림을 보는 제 눈을 아프게 했거든요. 스케치북을 덮으려는데 손자가 들어와 제 무릎 위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누구예요? 깜짝 놀라 스케치북을 닫았어요. 아무도 아니야. 옛날에 그냥 연습한 거야. 하지만 손자는 고집스러웠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슬퍼요. 할아버지가 그린 거 맞죠? 이 사람 좋아했죠? 아이의 눈동자가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지호가 술 한잔 하자고 불렀어요.
옛날에 수진이 기억하지? 지호의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술잔이 덜컥 흔들렸어요. 그 얘긴 하지 말자. 왜? 아직도 마음속에 있잖아.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술잔이 덜컥 내려앉았고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내 그림은 거짓말 안 해. 내 그림에 그녀가 살아있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수진을 마음속에 묻은 걸까? 아니면 아직도 그림 속에 살아있는 걸까? 그날 밤 잠결에 꿈을 꿨어요. 어두운 화실, 젖은 캠퍼스, 빗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꿈속에서 수진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눈물이 베개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진 눈가 사이로 젊은 시절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붓을 놓은 게 아니라 그녀를 놓은 거였구나. 그리고 지금 다시 붓을 잡는 건 어쩌면 그녀를 다시 불러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이후부터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붓을 들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동시에 다시 무너졌어요. 그녀가 사라졌던 날의 공기, 그날 밤의 냄새, 그날 말하지 못했던 고백이 색깔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날 그녀를 붙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 그림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강렬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내 속의 후회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곧 가족에게 닿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손자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좋아요가 또 늘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그림은 몇 날 며칠을 붙잡고 그린 제 첫 완성작이었어요. 울분과 후회, 그리고 다시 살아나려는 몸부림이 담긴 그림. 저는 단지 제 속을 털어내려 그렸을 뿐인데 아이 눈에는 멋진 예술처럼 보였나 봅니다. 댓글엔 별별 말이 다 달려 있었어요. 이런 작품이 왜 SNS에 올라왔지? 프로 작가 아니야? 어느 화가님 작품인지 아시는 분?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점점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상처가 모르는 사람들의 눈앞에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어요. 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이거 진짜 대단해요. 지역 커뮤니티에도 퍼졌어요. 갤러리에서 연락 올지도 몰라요. 그만해라. 괜히 창피하다. 창피하다니요? 아빠 재능을 이제야 알린 거예요? 가족도 몰랐는데 세상이 먼저 알아준 거잖아요? 그 말이 서운했어요. 평생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몰랐다니? 그저 가장, 남편,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살다가 이제 와서야 재능이 있었네라고 말하는 게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갤러리 큐레이터입니다. SNS에서 선생님 작품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작은 기획전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손에 땀이 흥건히 났습니다. 전시회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얼버무리듯 말했어요. 저는 전문 화가가 아닙니다. 그냥 은퇴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자 상대방이 부드럽게 웃더군요.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 필요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그림이 누군가의 전시장에 걸린다니 설레면서도 겁이 났습니다. 그 그림에는 제 지난 세월과 숨겨진 과거가 묻어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 전시회 그림을 내달래?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시회? 사람들 앞에 그 그림을 내놓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에요? 왜? 뭐가 문제야? 그 그림 속엔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게 담겨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숨기고만 살 수 없을 것 같아.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요? 저는 가족을 지킨다는 핑계로 내 진실을 봉인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봉인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어요. 전시회 날 갤러리 벽에는 하얀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와인잔을 들고 제 그림 앞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강렬하다. 숨을 멈추게 한다. 작가가 누구지? 저는 구석에 숨어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듣는 찬사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제 과거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선, 이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아? 고개를 돌리니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이건 내 딸의 초상화와 닮았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노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딸 바로 수진. 젊은 날 제가 사랑했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던 그녀. 아내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그림을 통해 세상 앞에 서려 하고 있었어요. 갤러리 한쪽 구석, 노인의 눈빛은 제 심장을 정면으로 꿰뚫었어요. 분명히 맞아, 내 딸이 그리던 선이야.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등 뒤로 한기가 혹 끼쳤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말했어요.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나 흔들려 있었어요. 노인은 한 발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맞습니다. 그때 화실에서 내 딸 수진과 함께 그림을 그리던 그 사람이 당신이었잖아요. 그 이름이 튀어나오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옆에서 제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누구예요? 아내의 목소리에 뼈가 저린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 숨겨왔던 과거가 한순간에 공기 위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칼날처럼 차 안을 가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문을 세게 닫으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산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거짓말이지요. 내 옆에서 평생을 살면서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걸 숨긴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예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강하게 뿌리쳤어요. 닿지 마요. 지금은 당신이 낯설어요. 그날 밤 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도대체 그 노인 말이 사실이에요? 엄마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뭐예요? 아빠 인생에 우리는 그냥 덤이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한테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내게 가족은 믿음을 잃어버린 듯 했어요. 며칠 동안 집은 냉랭한 얼음 동굴 같았어요. 아내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국은 식은 채로 남아있었고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캠퍼스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수진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호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불이 붙었구나. 네가 피하려던 게 결국 너를 잡았네. 그만해. 이제 와서 그 얘기 왜 자꾸 꺼내? 네가 거짓말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내 그림은 내 속마음을 다 까발리고 있어. 숨길 수가 없어. 지호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들었어요. 맞았어요? 내 그림은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눌려 있었는지, 얼마나 붙잡고 싶었는지를. 며칠 후 노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오. 내 딸이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당신만이 알고 있을 것 같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나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너희들한테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아내와 딸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어. 거기서 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났지. 우리는 많이 가까웠어.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가까웠다? 그게 다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녀는 아이를 가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순간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폭발한 듯 흔들렸습니다. 손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온 죄를 그림으로라도 다 그려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새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파란 선으로 갈라진 마음을 긋고 붉은색으로 뜨겁게 번지는 후회를 담았어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흰색을 세게 긋자 마치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앞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갤러리 한쪽 방에서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딸 수진이 남긴 편지요. 당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다려 보려 했어.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미안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은 당신을 닮았어. 언젠가 이 아이가 당신을 찾아가면 제발 외면하지 말아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진실이 제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저는 노인을 붙잡고 물었어요.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어린 나이에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만 아이가 남긴 그림 한 장이 있어요. 노인이 내민 작은 종이에 그려진 건 서툰 손으로 그린 사람 2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웃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어린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죄어왔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릴 기회를 주지 못했구나.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갔다 왔어요? 이제는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수진과의 만남, 그녀의 갑작스런 실종,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아이의 존재와 짧은 생. 딸은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살았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우린 아무것도 모르도록 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려 한 거였어. 아내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화나고 배신감 들고 아직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끝까지 숨겼다면 우리는 진짜 끝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손을 꽉 잡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전시회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새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검은 바탕 위에 붉은 심장을 크게 그리고 그 위에 파란 선으로 갈라진 균열을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흰색 붓질을 크게 휘갈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 위에 덮는 붕대 같기도 했고 절망 끝에 피어나는 희망 같기도 했습니다. 그림의 제목을 묻는 큐레이터에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은퇴 후의 첫 그림이라고 해주세요. 전시회 날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딸은 제 어깨에 기대었으며 손자는 제 팔을 꼭 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그림 진짜 살아있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그리고 싶었던 건 풍경도 초상화도 아닌 바로 우리 가족이었음을. 마지막 관람객이 돌아가고 텅 빈 갤러리 안에서 저는 그림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그린 것 같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붓끝이 아니라 제 진심이 남은 빈자리를 메웠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퇴 후 제가 그린 첫 그림은 끝내 제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자 진짜 첫 그림이 되었습니다.